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시장 관련된 뉴스를 좀 많이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힘드네요. 그렇죠. 이게 참 뭐 이렇게 대단한 이유가 없는데 네. 빠져나갈 구멍이 잘 안 보여요. 환율이 이렇게까지 튀고 있는 상황에서 뭐 유가가 이제 와서 안정될 기미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상황이라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 네. 건가 싶은데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올릴 게 아니라면 네. 미국이라도 좀 내려줘야 되는데 지금 그럼 미국이 내릴 상황이냐? 내릴 상황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스피는 2,600선을 뭐 지키긴 지켰네요. 네. 마지막에 살짝 반등하면서 지키긴 했고 8만전자는 깨졌고요. 답답하네요. 자, 그럼 첫 번째 뉴스부터 바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가 바로 시장 뉴스입니다. 지금 그 달러원 환율이 17개월 만에 1,400원을 터치했습니다. 그래서 산업별로 보면은 지금 긴장하고 있는 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에너지, 철강, 항공 이쪽은 뭐 워낙 달러로 결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일단 17개월 전이라고 하면은 언제쯤인지 생각해 보면 2022년 말쯤이거든요. 그때를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한창 금리 인상의 가속 배달을 밟고 있고, 또 그때 뭐 미국의 물가는 거의 6에서 7%씩 매달 6에서 7%씩 올라갈 때입니다. 그때만큼 지금 원화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이유는 너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요즘 상황도 상황이니만큼 미국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많이 후퇴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스라엘과 이란의 어떤 전쟁이 어떻게 번질 것인지에 대한 그 중동발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중동발 불확실성이 단순히 전쟁 문제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또 호르무즈 해협이라든지 아니면 수에즈 운하라든지 이쪽에서 운항이 또 막히면 어떡하냐라는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이 이 원화 가치의 하락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을 뒤로 미루는 그런 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좀 짚고 싶은 거는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사실 지금 이 상황 말고 지난 1월부터 3월까지의 우리나라의 수입 물가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화면 함께 보시죠. 자, 아직 4월은 들어가지도 않은 겁니다. 자, 보시면 수입 물가가 원재료 한번 보시죠. 총 지수부터 먼저 보시죠. 2024년 1월 2.5% 올랐고 2월에도 1% 올랐고 3월에도 0.4% 올랐습니다. 지금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3개월 연속 수입 물가가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그 올라간 물가 가운데 가장 크게 오른 것들 한번 볼게요. 광산품 1% 올랐죠. 그리고 석탄 및 석유 제품 1% 올랐죠. 유가 올라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유가 상승 때문에 우리가 달러원 환율이 그렇게 오르지도 않았을 때였습니다. 1,340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을 때였는데 유가 상승 때문에 수입 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그런데 이제는 4월이 되면 환율은 1,400원까지 오르죠. 그리고 유가도 같은 시기에 거의 브렌트유 기준으로 거의 90달러 가까이 오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기에 기록될 4월의 수치는 조금 더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수입 물가가 높아지게 되면 산업별로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로 일단 에너지 기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이라든지 아니면 가스공사라든지 이런 에너지 공기업들은 사실 그 그러니까 재무 계획을 미리 세워놓는데 그때 환율에 따른 재무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달러로 에너지를 사와야 되니까요. 그럼 얼마에 사올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게 되는데, 그 당시 계획을 세울 때가 2022년도에는 1270원을 기준으로 삼았었고요. 작년에도 1243원으로 5년 단위 중장기 재무 계획을 짰거든요. 근데 지금 달러원 환율은 1,300원을 넘어서 1,400원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에너지 공기업들이 갖게 될 좀 손실은 꽤 커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큰 걱정을 안고 있는 곳이 항공업계입니다. 항공업계는 그냥 그
항공기에 들어가는 연료만 달러로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기들은 사온 것도 있지만 리스로 빌려온 게 있거든요. 그러면 예. 이 리스로 빌려온 것들도 대부분 달러로 결제를 해서 리스료를 내야 되는데 이 리스료까지도 $1 환율이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굉장히 큰 평가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1 환율이 10원만 올라도 수백억 원의 외화 평가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철강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철강 업계는 단순히 그냥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의 저가 철강 제품의 공세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 가격이 약세인 상황에서 강달러 때문에 원가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반면에 뭐 이런 논리적으로는 반도체나 자동차나 아니면 조선 이런 기업들은 그래도 우리가 제품을 팔아서 달러로 돈을 받으니 훨씬 더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사실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워낙 전기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그 달러 가치의 상승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이득을 에너지 비용으로 그러니까 에너지 비용으로 상쇄되는 구간도 있기 때문에 마냥 그냥 좋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글로벌 IB에서도 금리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UBS가 지금 미국의 경제가 상당히 강하고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미국 금리는 6.5%까지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또 내놓기도 했거든요. 얼마 전에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우리는 8%까지 오를 것에 대해도 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 양반 입방정 떨면은 꼭 뭔 일이 생겨요. 제이미 다이먼. 근데 이제 그 시나리오는 세우고 있는 거죠. 물론 거기까지 간다는 예측과 전망이 아니라 그런 시나리오까지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또 그 금리가 빠른 시간 내에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은 우리는 분명히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글로벌 이야기고 또 미국 이야기고 우리나라라든지 아니면 아시아 국가 입장에서는 이 환율이 굉장히 골치 아파질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금리를 올려서 통화 가치를 좀 지켰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통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또 이제 경기를 또 위축시킬 수가 있잖아요. 지금 수요가 높아서 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수요는 그대로인데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공급 문제로 비용이 물가가 높아지는 이런 과정에서는 금리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금리로 물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서 참 이게 외환 시장에서 엇박자가 나면서 금리 정책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면 이게 어떤 일을 불러일으킬지 몰라서 그렇죠. 불확실성 때문에 참 두렵습니다. 네. 예, 뭐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그 이조 기자하고 잠깐 얘기하다가 그러면은 이제 만약 유가 올라가고 그러면은 이제 전기요금을 좀 올릴 것이냐라는 네. 얘기할 때 여러분 혹시 전기요금 얼마나 올랐는지 숫자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지난해 1년 전 아니구나. 2022년 2분기부터 5개 분기 연속으로 전기요금을 올려가지고 전년 대비해서 27.8% 거의 28%가 지금 올라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거의 30% 가까이 올랐다라는 거를 잘 인지를 못하실 건데 이만큼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추가로 전기요금을 올리게 되면은 부담이 상당히 커질 거고 저는 이게 뭐 되게 체감적인 물가도 좀 같이 올랐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좀 이따 이주호 기자가 좀 더 상세하게 전해주시겠지만. 네. 그 총선 앞두고서 총선 때까지 뭔가 이제 기업들이 적극적인 의사결정들을 잘 안 하거든요. 네. 여론의 눈치를 좀 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총선 이후에 이제 물가를 가격을 올리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이제 환율이 올라간다는 거는 수입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고 네. 인플레이션이 원래 있었던 거 원래 있었던 대로 있고 여기에 농산물 가격 올라간 거는 이제 공급 문제가 있어서 계속 오르고 있었고 네. 근데 여기서 전기요금을 여기서 또 올린다. 그러면 진짜 국민들이 체감하는 그 가처분 소득은 정말 많이 낮아지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까지 겹치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이렇게 금리를 올려서 푼다거나 네. 아니면 뭐 환율에 개입해서 푼다거나 아니면 뭐 재정을 늘려서 푼다거나 뭐 이런 그러니까 할 수 있을지 수단. 없을지 모르겠지만 수단은 있었잖아요. 근데 뭐 저쪽 구리광산에는 뭐가 없어서 안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요. 뭐 알루미늄에는 어디에서 파업을 해서 안 된다 그러고 뭐 카카오니 뭐야, 뭐니 뭐
커피니 올리브 오일이니 지금 다 엄청나게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각자 오르는데 이유가 또 다 달라요. 다 제각각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어디서부터 풀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답이 잘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어서 좀 불안감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팬데믹이 지나자마자는 엔데믹과 함께 거의 전 세계가 비슷한 그 소비의 패턴을 보이게 되면서 그 소비만 금리로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눌러주면 예. 그게 통하게 되는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국가별로 그리고 전쟁 때문에 또 뭐 지역별로 모든 상황이 달라져서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저렇게 그러니까. 하기도 어렵고 되게 힘든 상황이 좀 찾아오고 있는 것 예,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와. 제가 준비했는데요. 네. 여기에 또 하나 큰 문제가 이제 부동산 PF 문제인데, 네. 그러니까 부동산 PF 문제가 이렇게 어느 정도는 좀 정리가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정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결국 부동산 PF라는 것이 터진다는 건 이제 뭐 누군가 돈을 빌려줘서 막아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금융회사들이 그나마 부동산 PF 쪽에다가 좀 그 돈을 안 빼고 있었던 거는 하반기에 금리가 좀 적극적으로 내려가게 되면 여기에서 조금 이제 그 채권이잖아요. 그것도. 네. 그러니까 채권을 내가 지금 사게 되면 금리 내려갔을 때 좀 이익이 날 거다. 그렇죠. 라는 기대가 있었던 건데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지게 되면은 PF 쪽으로 자금 융통하기도 좀 어려워질 겁니다. 네. 근데 뭐 PF 중에 제일 대표적인 데가 이제 태형건설일 건데 그 태형건설 관련한 기업 개선 계획 초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채권단에다가 설명을 하고 나중에 채권단 회의를 통해서 이걸 받을지 안 받을지를 하는 건데 일단 대주주 무상 감자는 100대 1로 하기로 했습니다. 100대 무상 감자라는 거는 대주주 주식은 뭐 사실상 없어지는 건데 네. 여기에 지금 소액주주 감자도 2대 1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소액주주들은 아무래도 이제 경영에 대한 책임이 없고 네. 또 이렇게 컨트롤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워낙 그렇죠. 다수이다 보니까. 네. 근데 2대1 감자를 검토를 하고 있다는데 예전에 그 태형건설이 이게 좀 그 워크아웃 개시되면은 좀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 있으니까 반등할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네. 소액주주들도 이제 감자를 맞게 되면은 주식이 반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거다라는 그 얘기들을 좀 했었는데 이번에 소액주주는 한 2대1 감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대주주 지분율이 확대가 됩니까? 그러니까 대주주 분율이 왜 확대가 되냐면은 이게 그 신주하고 구주 문제인데 네. 그러니까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주식은 100대 1로 감자를 해 가지고 거의 사실상 없어지는 셈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태형건설 그때 그 어떤 구조조정 과정을 보게 되면은 TY홀딩스 쪽에서 이렇게 쏴준 돈이 있잖아요. 빌려준 돈. 네. 그러면 그 돈이 지금은 차입금, 채권 형식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주식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자본금을 확충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때 TY홀딩스에서 그 뭐 태형건설에 지원했던 한 4천억 원이라든지 그리고 지금은 아직 안 돼 있지만 태형인더스트리 매각 자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출자 전환을 하게 되면은 네. 그 주식은 이제 감자를 하게 되면 자본금은 굉장히 줄어들어 있는 거고 여기에 출자 전환을 통해서 유상 증자를 하는 형식이 되기 네. 때문에 그 TY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분율이 한 40% 정도 되는 주식은 없어지는 거고 네. 새로 생기는 주식이 한 6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전에는 이런 일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보통 무상 감자 맞고 나면 대주주 주식이 다 없어지는 경우였는데 이번에 그렇게 된 거는 이제 TY홀딩스에서 자금 지원을 좀 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TY홀딩스도 그때 뭐 돈 안 내려고 막 여기다가 맞아요. 돌리고 저기다 돌리고 막 그러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좀 태형건설을 살리려는 생각이 있다면 네. 살릴 생각이 있다면 그때 지원을 하라고 했을 때 지원을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지금도 이게 물론 태형건설이 살았을 때 얘기입니다. 네. 뭐 주식이 뭐 60%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렇죠. 태형건설이 망해버리면은 다 날아가는 주식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그 이제 TY홀딩스에서 넣었던 돈은 60% 해서 살아나기만 한다면 금융회사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태형건설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주식이 60% 있다고 해서 워크아웃 기간 동안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 기간 동안은 못하게 해놨다가 그리고 이제 워크아웃이 끝나고 나면 그때 가서 이제 경영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이제 계약을 맺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형건설이 참여하고 있는 PF 사업장 60곳에 대한 처리 방안도 공개가 됐는데요. 일단 40곳은 이제 사업을 그대로 그러니까 본 PF 사업장 40곳은 그대로 진행을 하기로 했고 브릿지론 단계에 있는 PF 사업장 20곳은 대부분 시공사 교체나 청산이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고서 개선 계획을 짠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만약에 이제 금리가 하반기에 생각보다 좀 안 내려간다거나 아니면 부동산 경기가 생각보다 안 돌아온다거나 아니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 공사비 지출이 생각보다 많아진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 계획들도 잘 이렇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단 1차적으로는 워크아웃을 개시할 수 있도록 네. 채권단들이 동의를 하느냐라는 게 중요할 거고 그 다음은 이제 태형건설의 이렇게 기본적인 사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라는 네. 부분들이 관건이 될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나중 얘기인데 네. 이러고서 다시 태형건설 이렇게 또 TY홀딩스가 딱 가져가 버리잖아요. 네. 그럼 좀 얄미워 보일 때가 그렇죠. 있어요. 뭐 그렇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같은 상황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TY홀딩스가 자금 지원을 하고 네. 이걸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그 위험을 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까지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바로 볼까요? 예, 예. 다음 뉴스도 헤드라인 띄워주시죠. 또 가격 인상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쿠팡에서 멤버십 가격 인상 소식 전해드렸었고요. 뭐 뉴스 많이 뜨거웠으니까 여러분들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그 치킨이나 버거 가격 인상된다. 그러니까 계속 공식적으로 이제 가격 인상 소식들이 곳곳에서 회사마다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격 인상 릴레이가 오늘 발표가 됐고요. 오늘 나온 소식은 어디냐면 이제 편의점 업계입니다. 그래서 편의점에서 파는 볼펜, 생리대, 가공란 이런 것들까지 가격을 줄줄이 올린다는 건데 뭐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이런 대형 편의점 4사가 볼펜 가격 있잖아요. 볼펜 가격 모나미 볼펜은 뭐 300원에서 400원으로 100원 올렸는데 이게 우리가 100원이라고 하니까 30% 오른 거잖아요. 100원이라고 하니까 별거 아닐 수 있겠지만 이게 33% 올린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많이 사시는 가공란 한번 볼게요. 가공란. 여러분들 편의점에서 뭐 식사 대용으로 가공란 많이 드시잖아요. 가공란 가격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감동란, 훈제란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저희 좋아하는데 그거. 그렇죠. 그거 많이 그러니까 점심 때우기 좋아서 네. 많이 드시는데 이게 2,200원에서 2,400원으로 200원 고작 200원이지만 이것도 퍼센트로 따지면 거의 한 10% 가량 되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린 겁니다. 근데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단순히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한번 얘기 드릴게요. 한 이틀 전에 나온 뉴스인데 한국소비자원에서 다소비 가공식품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공식품 가운데 많이 사 먹는 물품들 있잖아요. 그중에 32개 품목을 가격을 계속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난 1분기에 평균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니까 전체 평균 상승률이 6.1% 올랐는데요. 그 가운데 세부 품목으로 보면은 식용유가 1분기 동안 49.8%가 올랐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소비자가 구매하는 판매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고 가격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출고 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이 가격은 오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어 업체들이 뭐 대대적으로 할인 행사를 했어요. 근데 할인 행사가 끝나면 요 가격은 오르게 됩니다. 할인 행사가 끝난 거니까 판매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또 다른 것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설탕도 27.7% 올랐고 뭐 된장도 17%, 카레 16%, 우유 13% 이렇게 올랐거든요. 근데 지난 1분기가 어떤 시점인지 우리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자고요. 총선을 앞두고 정부에서 가격 인하 압박이 굉장히 컸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 인하 압박은 뭐 제조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판매하는 유통사들도 할인 정책을 통해서 가격을 굉장히 눌러놨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 가격을 눌러놨던 시기에도 뭐 식용유 50% 오르고 설탕 27% 오르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선거도 끝나고 했으니까 가격 누르는 압력이 좀 풀리는 시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에 대한 걱정이 생기는 거죠. 압력을 넣어놨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올랐으면 이제 압력이 풀리는 이 시기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앞에서 저희가 편의점이 공식적으로 얼마 올렸습니다. 그리고 전날에는 치킨 버거가 공식적으로 얼마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쿠팡이 공식적으로 얼마 올렸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지만 예. 앞으로는 공식적인 가격 인상이 보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 구매하는 가격은 더 비싸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좀 그쵸.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제가 한국경제신문에서 교촌치킨 관련한 기사 보다가 네. 뭐 이렇게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데 네. 그 교촌치킨 그 주식 종목 토론방에 있는 글을 하나 기사에 인용을 해놨더라고요. 네. 여기가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의 한 7,800원 이렇게 떨어졌어요. 네. 예전에는 거의 한 3만 원대까지 가던 주가인데 그랬더니 그 종목 게시판에 나온 얘기가 좀 치킨 좀 사 먹자. 네. 주가를 치킨 가격 수준으로 올리든 아니면 치킨 가격을 주가 수준으로 내리든 둘 중에 좀 하나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글을 한 주 팔아서 치킨 한 마리도 못 먹네요. 그쵸. 이게 2주 팔아도 안 됩니다. 3주 최소 3주는 팔아야 최소 3주 팔아야 치킨 한 마리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내수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면은 교촌 치킨의 주가도 좀 안 좋을 거고 네. 그 내수 소비를 해야 되는 이제 소비자들도 힘들 거고 그런 상황이라 이게 치킨 사 먹기가 좀 쉽진 않을 것 같은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1분기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국가통계국 기록에 따르면 1분기 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3% 증가했다고 중국의 국가통계국이 발표를 했습니다. 로이터 예상치가 4.6%였는데 무려 5.3%가 나왔습니다. 와. 근데 이 전날 로이터 통신이 자체적으로 이제 경제 전문가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결과는 1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4.6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에 전망했던 거나 바로 전날 전망했던 거나 그거에 대비해서도 훨씬 더 높게 나온 거죠. 1분기 소매 판매는 4.7% 증가했고 1분기 산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6.1% 증가했습니다. 고정자산 투자는 4.5% 늘어났는데요. 이것도 참 특이했던 게 부동산 개발 투자가 9.5% 하락한 가운데 네. 4.5%가 늘어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는 여전히 회복되고 있지는 않지만 고정자산 투자 전체로 보게 되면 4.5%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숫자 보고서 다들 조금 정말 그렇게 많이 오른 걸까? 그거는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그 뭐 공장이나 그러니까 국가가 짓는 뭐 첨단 전략을 위한 공장이나 막 이런 걸 많이 지었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다 좋았다는 얘기죠. 부동산이 이렇게 안 좋았는데도 네. 이게 잘 나왔다라는 거는. 네. 근데 같은 날 발표가 됐던 그 소비자 물가 지수는 0%대입니다. 그러니까 3월 CPI는 0.1% 상승이고 네. 나머지 분기로는 0%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디플레이션 압력이 분명하게 있어 보이는데 경제 성장률이 5.3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진짜 괜찮은 거 맞나? 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좀 잘 나왔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안화는 약세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종종 잊어버리게 되는데 그 원화 환율은 위안화 환율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약한 것이 이 중국 환율 약한 것과도 좀 관련이 좀 깊어요. 그래서 좀 여기에 더해서 3월 경기 지표는 따로 또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그 산업 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했는데 시장 전망치가 5.4%였습니다. 네. 안 근데 좋은 더 거죠. 안 좋죠. 그리고 1월에서 2월은 7%입니다. 훨씬 안 좋은 훨씬 거네요.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1, 2월이 그렇게 좋았다는 거야?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게 있고 네. 또 3월에 중국의 소매 판매는 3.1%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망치가 5.1%고 1, 2월에 5.5%였는데 3월에 중국 소매 판매는 3.1% 증가했다는 거예요. 네. 이거를 좀 곧대로 그냥 해석을 해준다면 네. 그 사실 1분기 초반에 중국이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네. 근데 진짜 괜찮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3월 들어서. 예. 네. 그러니까 지금은 더 안 좋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겪어왔던 1분기가 우리가 그렇게 좋았다고 느끼지는 못하는데 네. 생각보다 주가 지수는 이제 2,400에서 한 2,600까지 올라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진짜 좀 오늘 너무 안 좋은 얘기만 자꾸 해가지고 되게 죄송한데 네. 숫자들이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더해서 지난주에 이제 국제신용평가업체인 피치가 중국의 국가신용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강등했거든요. 네. 그 이유가 이제 인프라라든지 첨단 제조업으로 지출을 늘리면서 공공 재정이 좀 위험해 보인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좀 안 좋으니까 아까 이조 기자가 그러면은 뭐 인프라나 첨단 제조업 했다는 얘기냐? 네.
예, 그 얘기인 거죠. 그 얘기인데 거기다 또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공공재정까지 위험해 보인다라는 것을 피치에서는 좀 분석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소비가 됐든 뭐가 됐든 좀 살아나야 되는데 그 부분이 3월에는 좀 안 좋다. 근데- 오늘 너무 안 좋네. 아니 근데 약간 그런 건 그러니까 저만의 생각일 수 있는데 예, 그 춘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춘절 때 좀 돈을 몰아 쓰는 경향도 있어서 한번 좀 더 길게 한번 지켜보시죠. 길게 한 내일까지 볼까요? 네, 내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럴까요? 내일도 진짜 뉴스룸 분위기 이따윈지 네. 오늘 분위기 되게 안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예. 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거 한번 예, 볼게요. 자, 다음 거는 시장 이야기 말고 이제 출산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출산 이야기. 너무 뻔할 수 있는데 이번에 나온 그 보고서가 하나가 되게 재밌는 게 있었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부터 보시면 이제 이러니 애 안 낳지. 그러니까 자녀가 있는 여성분들이 자녀가 없는 여성분들에 비해서 경력 단절의 확률이 2.7배는 더 높았다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일단 팩트부터 먼저 전해드리면 잠시 후에 되게 재밌는 흥미로운 자료가 나옵니다. 그 일단 무자녀 여성의 경력 단절 확률이 2014년에는 33%였대요. 그러니까 자녀가 없어도 경력 단절될 확률이 10명 가운데 3명은 경력이 단절됐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자녀가 없는 분들은 9%로 급감했습니다. 자녀 없으면 그래도 경력 단절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녀 있는 여성분들은 경력 단절 확률이 2014년엔 28%였다가 그땐 비슷했어요. 33% 28%니까. 근데 지금은 24%로 4%포인트 줄어드는데 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지난 10년 동안 자녀 있으면 한 2.7배 정도 많은 여성분들이 경력 단절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굉장히 흥미로운 변화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 KDI에서 발간한 이 보고서의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OECD 국가들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질수록 합계 출산율은 옛날에는 줄어들었대요. 지금 이 선 보이시죠? 이 1980년대는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면 OECD 국가들은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질수록 합계 출산율이 높아집니다. 이거 보이시죠? 예, 높아집니다. 이게 왜 그런지 보니까 여성과 남성이 함께 이제 돈벌이에 나가게 되니까 경제 활동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교육비 그러니까 그 공적 사적 보육 서비스가 이제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가 같이 일을 하고 그렇게 되면서 거기에서 그 돈을 받아서 보육 서비스로 돈을 벌게 되는 산업 구조가 이제 형성되면서 결국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합계 출산율은 높아지더라라는 결과가 있었는데 이건 그런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이러냐? 우리나라 어떤지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는 여성 대비 남성의 그 무급 노동 시간 비율, 그러니까 남성이 육아휴직 들어갔을 때 그 비율이 낮으면 합계 출산율이 낮더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육아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 보니까 예. 우리나라는 여성분들이 그 육아를 하면서 일을 못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일을 그만두고 애를 낳거나 아니면 애를 안 낳고 일하는 우리나라의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남성들을 위한 그 육아 휴직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론 잘 갖춰져 있긴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육아는 여성분들이 좀 책임지고 있는 경향이 많아서 결국은 여성분들이 아이를 갖게 되면 경력이 단절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부모가 다 같이 시간 제약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재택근무라든지 아니면 유연근무 제도라든지 단축근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되는 거고 남성들이 영유아의 보육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시스템이 마련돼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녀가 고르게 육아에 결국 참여해야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을 수 있고 그러면 여성들도 사실 고학력 되게 고급 인재잖아요. 대부분 고학력이죠. 고급 요즘에. 인재잖아요. 이 고급 인재들이 사회에서 이탈하지 않으면서 국가의 그 노동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무급 노동을 줄일 수 있는 비결. 뭡니까? 로봇 청소기. 오늘 그 로보락 중국의 로보락이
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로봇 청소기 신제품 S8 맥스 V 울트라 출시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거 처음 열었어요. 2019년에 진출을 했는데 네. 국내 로봇 청소기 시장의 1위는 2021년부터 로보락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순위로 보면은 예전에는 그 아이로봇이라고 네. 거기가 그 아마존 거기가 1위였는데 네. 지금은 이제 중국의 드림테크가 1위고 2위가 로보락이고 뭐 4위, 5위 여기가 이제 아이로봇 이렇게 밀렸어요. 중국 회사들이 좀 로봇 청소기 시장에서 좀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이 로봇 청소기 시장의 5년 연평균 성장률 거의 44%쯤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 제가 로보락 뭐 신제품 나온 거 홍보하려고 이거 뉴스 준비한 건 아니고요. 이게 그 로봇 청소기를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네. 그 흡입하고 걸레질 알고 걸레 빨고 걸레 말리고 네. 요거가 원래 그 각각 있었는데 네. 이걸 하나로 모아서 일을 합니다. 그래갖고 요새 저도 이제 그 다른 취재원들 만났을 때 그 걸레질 한다는 것까지 얘기하면 그냥 그러려냐 하는데 네. 걸레 빨고 걸레 말린다 그러면 걸레 빨아서 말려요?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누가요? 되는 소리 하지 말라. 로봇 청소기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이조 기자는 쓰니까 아니까 이거는 연기인데. 네. 근데 잘 압니다. 요런 식의 연기가 적합할 정도로 네네. 이게 걸레 하는데 이번에 로보락에서 나왔던 기능이 뭐냐면은 그 걸레를 이제 적셔야 되니까 물 집어넣고 네. 그리고 걸레 빤물 갖다 버리는 것까지를 이번에 들어간 기능이 신제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였냐면 요거를 이제 올인원 청소기라 그러는데 그 삼성이나 LG의 로봇 청소기하고의 차이가 뭐냐? 그럼 네. 거의 뭐 복잡한 알고리즘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아니 이킹님 지금 그거 그만 마케팅 해라 그러시는데 마케팅하는 얘기가 아니라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그 삼성에서 올해 2024년 CES에서 발표한 청소기가 이 올인원 청소기입니다. 네. 걸레 빨아서 말리는 것까지 하는 네네. 거. 근데 이게 지금 중국 업체들이 한 2년 전, 3년 전부터 상용화 시켜놨던 기능이 네. 올해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LG전자는 아직 발표를 안 했습니다. 네. 이거 하반기에 나올 거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네. 발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이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신경 써서 만들고 있는 제품들은 분명히 경쟁력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경쟁력을 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로봇 청소기 같은 거는 시장이 엄청 크지 않기 때문에 삼성이나 LG가 이거를 올인해서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기업들 중에 중소 가전 업체들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제품에다가 정말 사활을 걸고 R&D 투자를 하면서 이 제품군을 유지해 나갈 기업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진짜 큰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데서의 경쟁력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걸로 보이는데 네. 그럼 이렇게 소규모 분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가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대기업 중심의 구조에서 이게 작은 업체들이 대부분 사라졌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산업군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그게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쿠쿠쿠님이 한경희 청소기 뭐했노?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진 틈을 이 중국 업체들이 이제 거기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 심지어 그 전 세계 1위 아마존이 가지고 있었던 아이로봇조차도 네네. 뒤로 밀려 있는 상황이 좀 생각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좀 나타날 것으로 보여요. 근데 떠올려 보면은 에어컨도 사실 예전에는 그 기업들이 꽤 종류가 다양했던 기억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에어컨 하면 물론 한 3개 정도 기업만 떠오르게 되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경제를 바라볼 때 매크로하게 보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마이크로하게 봐야 되는 측면도 있는데 네. 정말 이게 로봇 청소기 같은 거는 우리가 이렇게 눈여겨 볼 만한 그러니까 눈여겨 볼 정도로 사이즈가 큰 시장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작은 시장 하나하나에서 이렇게 그 중국이 뭘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그러니까 아까 누가 말씀하시는데 뭐 중국 얘기하면 중국 뭐 나쁘다 그러면 걱정해 준다 그러고 좋다 그러면은 뭐 편들어 주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분야 하나하나에서 중국으로 경쟁력들이 넘어가는 품목들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좀 그 생각이 드는 뉴스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로보락에서 했던 얘기가 이거 되게 건방진 얘기인데요. 네. 그 삼성전자, LG전자를 경쟁사로 보지 않는다. 아이고. 로봇 청소기 시장의 경쟁자는 로보락이다.
네.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이다. 아. 이게 예전에 삼성이 하던 얘기거든요. 초격차. 네. 그러니까 나를 능가할 수 있는 내가 지향하는 방향은 나다. 네. 뭐 이런 거였는데 참 특이한 행사였습니다. 그러네요. 네, 마지막 뉴스 한번 같이 해주시죠. 자, 이거 한번 해주시죠. 차라리 상장. 이거 할까요? 네네. 네.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더본코리아가 올해 상장을 할 것 같아요. 이게 상장을 한다라는 보도가 직접적으로 얘기가 있는 건 아니고 거래소에 제출한 그 사업 보고서가 공시가 됐는데 매출이 4,100억 원, 영업이익이 255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역대 최대 매출이고요. 그 2022년 대비해서 45%나 늘어났습니다. 영업이익은 257억 원에서 소폭 감소했어요. 네. 아무래도 이게 실적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올해는 좀 상장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백종원 대표가 2022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창립 30주년 되는 해에는 상장을 하고 싶다 하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네. 94년에 설립했으니까 올해가 30주년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무상증자를 진행을 했는데 보통 상장하기 전에 이렇게 주식 유통 숫자 늘리려고 무상증자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백종원 대표와 부사장이 거의 지분 전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상증자를 하더라도 자기 주식입니다. 네네. 주식 수가 그냥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었고, 좀 양단이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사업성이 좋은 그렇죠. 대표이다 네. 보니까 기대를 하는 측면도 있고, 여기가 뭐 한신포차, 새마을식당, 백다방, 역전우동, 홍콩반점, 저도 다 되게 좋아하는 저도 그렇습니다. 프랜차이즈들이거든요. 근데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상장을 해가지고 이제 주가가 좋았던 적이 별로 없어서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측면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은 이 백종원 대표에게 기대하는 거는 국내 프랜차이즈도 이제 상장을 하게 된다면 네. 그 지속 가능한 성장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모습도 보여주면 네. 전반적인 다른 업체들의 밸류에이션도 좀 높아지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도 좀 이게 워낙 입지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런 기대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뉴스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도록 하겠고요. 자, 3프로 뉴스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